사랑에 빠진 거죠?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태어나서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그냥 약을 처방해 준 것 뿐인데 와 정말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펜디면 들었지? 벤조디아제핀? 컨트롤 베트펜 졸피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붕붕 떨어지는 느낌. 현실인지 꿈인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삶. 정신을 조금씩 파먹으니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찔러 죽이는 것밖에 없구나.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내 몸이 이렇게 딱 겪고 나한테 막 너 지금 어디 아파, 어디 안 좋아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13년 전 생때 같은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을 먼저 보낸 고통은 임씨를 갉아먹고 옥죄었다. 주위에서 이제 잠도 좀 자다가 못 자다가 하고 계속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정신과 가면은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의사는 임씨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주었다. 약을 먹으면 막 이렇게 막 고조됐던 생각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중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세 알로 시작한 약은 17알이 됐고 어느새 중독됐다. 중독은 일상의 균열을 일으키며 임씨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운전을 하는데 기억은 저는 하나도 안 나는데 뒤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계속 막 박은 거예요. 좀비 같았대요.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차를 2번 폐차시켰어요. 살기 위해 약을 끈 차. 지옥이 시작됐다. 막 몸이 막 미쳐서 날뛰는데 진짜 1초도 이게 몸을 가만히 앉아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움직여야 되고 미친 사람 같은 느낌? 그냥 안전적인 약이고 평생 먹어도 되는 약이라고 하니까 마약성이라고 했으면은 애초에 겁을 내고 이거 안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약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흔히 마약으로 부르는 물질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그중엔 임씨가 처방받은 것과 같은 의료 목적의 의약품도 있다. 중독과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진의 엄격한 통제하에 써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다.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있는 약들이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뭐 본인이 의도해서이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의존성에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식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8,300여 명. 자, 22시 40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체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 행정사건으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올해 9월에는 이미 2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이조차 전체 마약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이다. 단속된 것만 나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약물 문제가 이 정도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왜냐하면 검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약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죠. KBS는 국내 최초로 전국의 마약 실태를 조사했다. 단 한 번이라도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마약을 사용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3.2%가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120만 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어떤 마약을 사용했는지 물었다. 1위 대마를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의료용 마약류였다. 마약을 처음 접한 것도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지금 사실은 필로폰이나 뭐 이런 거보다 병의원을 통한 그 처방약의 불법 오남용이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산의 속도가 그리고 너무 쉽다라는 차원에서. 2년째 약물 중독 재활 중인 김수민 씨가 처음 접한 약물도 살 빼는 약, 의료용 마약류였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체형이 통통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친구 추천으로 친구가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이제 식욕이 많이 없어지고 살이 엄청 잘 빠진다. 친구가 건넨 약을 먹고 살이 빠지자 김 씨는 곧 직접 약을 구하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은 김 씨가 처방받은 것은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다. 수면장애는 다른 약을 더 먹게 만들었다. 일단 입이 마르고 불면증,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래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종류를 그래서 먹기 시작했었는데 졸피뎀 그런 종류들 먹고. 약에 중독되자 엑스터시와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까지 손을 댔다. 미술을 전공한 김 씨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직선을 그렸어야 됐는데 직선이 안 그려지고 삐뚤게 이렇게 막 그려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지?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김 씨는 큰 거부감 없이 먹기 시작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췄다고 말한다.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가랑비예요. 다이어트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한 거잖아요. 필로폰까지. 그런 약들을 할 때 내가 이미 그런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 약으로 올라가는 거는 더 쉬웠어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정 씨 역시 중독의 시작은 식욕 억제제였다. 불면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그냥 잠 못 자는 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되게
내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필로폰이랑 그럼 비슷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입마른 느낌.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잠 못 자고, 그리고 심장 뛰고, 약간 이런 거? 김수민 씨가 먹었다는 약이 졸피뎀하고 펜터민이잖아. 그지? 네. 수면제하고 식욕억제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처방이 쉬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어야 되지. 처방 가이드상. 네. 근데 제가 20이 좀 안 되는데 처방을 해줄까요? 그걸로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럼. 가보자 그럼. 처음 봐. 제가 잠이 너무 좀 안 와가지고 밤에 좀 혹시 수면제 조금 처방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며칠치 처방이 나오나요? 열흘치요? 네. 제가 자주 오다 보는데 한 달치 혹시 또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게 네. 그러면 잠깐은 못 가져가요. 못 빠져나온다는 게 중독돼서. 이거 한 번 잠 못 자요. 하나가 안 돼요. 2알 먹지, 나서는 3알 먹지, 또 다른 거 못 먹지. 여기까지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한 달치를 처방받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중독될 수 있다고 경고는 했지만 처방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용 목적으로 처방하면 안 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 처방도 어렵지 않았다. 투약 이력과 부작용 경험을 묻더니 혹시 지금까지 다이어트 약 많이 드셔보셨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때 약간 뭐 가슴 두근두근하거나 잠 못 자거나 숨 떨리거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2달 뒤에 좀 그 결혼 사진을 좀 이유를 대자 곧바로 처방한다. 예비신 분들 많이 오는데요. 한정으로 한 2달 빨리 딱 먹고 싹 빼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냥 뚝끊음이 요요잖아요. 기양정기를 중에서 식탐억제제 같은 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최대한 길게 끌다가 끊으면 그래도 요요가 적게 오지. 키와 몸무게 확인도 없이 처방과 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두 병원 모두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정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방인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 염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환자분과 상의를 하는 것이 옳고, 또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요. 최근 5년간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일반 의원의 처방량 증가세는 전체 평균을 웃돌아 36%에 이른다. 의료용 마약류를 더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의원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다. 약국이 엄청 많이 있어.
김주희 씨의 관심도 온통 병원과 약국뿐이었다. 그냥 보이는 게 약국이랑 저기 병원이랑 그냥 눈에 띄는 게 뭐 어디 의원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내과 검색해보고 내과 쫙 돌고 정형외과 검색해가지고 정형외과 싹 돌고. 김 씨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독자였다. 펜타닐은 아편 유사제로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 두 달 만에 1년치 넘는 펜타닐을 구하기도 했다. 김 씨가 달라는 대로 주거나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을 알면서도 처방한 병의원도 있었다. 펜타닐 패치 이제 다 사용하고 기간이 안 됐을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아편 유사제를 주셨어요. 펜타닐 말고 이런 거 주고 이거 먹으면은 펜타닐 모자라는 기간 동안 안 아프니까 다 먹고 그다음에 이거 펜타닐 기간 끝나고 와. 김 씨에게 일부 병의원은 마약 공급처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병의원들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건 아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배우 유아인 씨의 투약 혐의는 식약처가 병의원의 처방 실태를 살펴보다 밝혀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식약처의 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내가 처방받는 거를 데이터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적발 사례는 전체 오남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적발을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위치한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ADHD 치료제 78만 정을 처방했다가 식약처의 경고를 받았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공부할 때 괜찮다고 해가지고 혹시 처방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검사를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전에도 부족했었어요? 그렇게까지는. 뉴스 나오듯이 뭐 공부 잘하는 이야기하고 막 의사가 막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설명과 달리 간단한 자가진단을 마치고 일주일치 처방이 떨어졌다. 부작용은 없나요? 신데렐라 9시간, 5시간 딱 지나면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 약간 비타민 많이 먹으면 그냥 그 물로 빠져나가듯. 저도 빠져나가요.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이 의심돼 식약처가 2차례 수사 의뢰했던 의원. 이 의사는 취재진의 투약 이력을 미리 확인했다. 받으셨던데 그거 먹었을 때 식욕억제는 좀 어떠셨어요? 좀 입맛 없고 잘 안 먹게 되긴 했어요. 그 약을 하루에 한 번 드셨어요? 2번 드셨어요? 한 번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처방은 나왔다. 포만감 넣어서 이렇게 2단계 나갈 거고요. 담배가 약한 걸 위장약 안 들어가고 주치약은 4주분 드릴게요. 혹시 몇 킬로짜리 드실 건가요? 한 4kg는 좀 빼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복용방법이에요. 약을 점심 저녁 먹기 1시간 좀 맞춰서 하루에 2번. 사실 이번에 드시면 목표까지 빠질 겁니다. 빼고 오시면 끊는 거 같이 할 거고요. 오래 먹어서 좋은 약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뺀다 생각하시고. 두 의원 모두 식약처의 감시 대상이었지만 약간의 경계만 보일 뿐 처방은 스스럼이 없었다. 2019년 이후 식약처가 지자체, 경찰과 합동조사해
마약류 과다 처방으로 수사 의뢰한 병의원 내역을 살펴봤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 결론이 난 143곳 중 4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2번 이상 수사 의뢰한 병의원은 16곳. 그중 11곳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그 사이 식약처는 과다 처방 의심을 추가로 확인해 다시 수사를 의뢰하는 시기다. 그나마 검찰 기소까지 넘어간 곳은 단 한 곳. 그마저도 벌금형에 그쳤다. 의료 마약 수사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포폴을 했냐 안 했냐 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의료용 마약 사건은 이제 의사 처방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유아인 사건도 서울청 전문수사부서에서 했는데도 6개월이 걸렸는데 대상 병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수사와 처벌은 미약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의사들은 오남용 사실을 몰랐다, 환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뭘로 쓰고 누가 나한테 와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난 관심도 없었고 써본 적도 모르고 사실상 그러면 좀 처방이 조금 잘못됐던 거 아니야. 나는 제대로 처방한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 나온 거야. 행정처분도 하나마나한 조치. 설령 마약류 취급 정지를 받아도 하루 3만 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제재와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일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유명 연예인 4명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차명으로 연예인들한테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가장 흔한 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다. 저 한 번만 더 놔주세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하면 보통 병원은 그냥 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그냥 한 번 더 놔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술 좀 하실 거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도 된다고. 프로포폴 중독 재활 중인 조 씨가 밝힌 일부 병의원의 실태는 놀라웠다. 일단 CCTV는 들어가는 순간 포스트잇으로 붙여놨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종이와 펜을 주고 자기가 먼저 1병에 30 이렇게 한 병에 30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오케이 이렇게 쓴 거죠. 프로포폴 불법 투약 거래는 현금으로만 했다고 한다. 최근 자동화 기기에 카드 이제 10병 했잖아요.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링거를 꽂았으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랑 비밀번호 주면 간호사들은 또 뽑아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도 병의원에서 과다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 중 하나다.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프로포폴만큼이나 공공연하고 흔한 마약이 됐다. 100% 비슷하다, 효과가 비슷하죠. 만나는 사람 10명 중 한 6, 7명은 다
많이 먹으면 그렇게 온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구치소는 열이면 9명, 병원은 열이면 한 6명, 7명? 네. 어떤 약을 이제 섞어서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뭐 이런 거가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취재진은 2021년과 2022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다. 투약 사범은 5,100여 명. 이들 중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사용한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 투약 사범의 3.6%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다른 범죄나 다른 마약과 연관돼 있었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한 가지만으로 죄가 인정된 경우는 41명. 같은 기간 과다 처방으로 처벌받은 의사는 12명뿐이었다. 불법 사용자와 의료인 모두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말 그대로 의료 영역, 그러니까 치료나 진단이 의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권한을 주고 광범위한 어떤 처방 권한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충분한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영리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유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좀 범죄화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공급 단계에서 차단하는 수단으로 의사 처방 전 환자가 1년간 처방받은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처방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뭔가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쉴 틈 없는 진료 현장인데 그거 무료 쇼핑망 시스템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환자분 이름을 또 따로 입력하고 환자분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작업하느라 뭐 5분 사용한다?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허술한 감시망 속에 점점 많은 이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병의원에서 구하고 있고 중독자들 사이에선 양지에서 구할 수 있는 합법 마약으로까지 통한다. 불법 마약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요, 거의 90% 이상은요, 합법 마약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 의사를 통해서 대체 마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오남용이 가능한 중독성 약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니 불안감이나 죄의식도 덜하다. 제가 탄 다음에 걸렸다 싶으면 의사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도 이제 오신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거의 이제 마약을 처방해준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저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뉴저지주. 청소년 수십 명이 거리에 나섰다. 마약성 진통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다. 곳곳에서 알약이 모인다. 1년에 2번 집안에 쌓인 약을 찾아 없애는 테이크백 데이 행사.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도 오남용을 줄이자는 노력이다. Well, it's also a safety and health concern to keep unused medications inside of your home. 53% of teenagers ages 12 or higher had access to pain medications not prescribed to them, which led to some form of addiction.
These pain medications are highly addictive. Some of them can be highly addictive, which is a gateway to addiction, which leads to the use of cocaine, methamphetamine, heroin. 미국 사회가 처방의약품 오남용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아픈 경험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의 한 대형 제약회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성분 약품을 출시했다. 중독성이 거의 없다고 홍보해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까지 널리 처방됐는데 실체는 달랐다. 환자들은 중독됐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었다. 처방약물의 위험성이 드러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오피오이드 에피데믹으로 한정을 지으면 이거는 정말 어떤 처방 약물에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통증학회에서의 잘못된 의제 설정,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 선의를 가지고 처방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그걸 받아들인 그런 삼박자가 안 좋게 이렇게 떨어져서. 놀란 미국 사회는 처방의 문턱을 높였다. 중독성 강한 약을 처방할 때 환자 이력을 촘촘하게 살피게 한 것이다. 환자 이름, 성, 그리고 생년월일을 넣고 이제 주를 선택하면 거기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그런 통제 약물을 받았는지 의사 이름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환자가 처음 왔을 때 보통 향정신성 약물을 처음 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여기까지는 한국의 의료 쇼핑 방지망과 흡사하지만 미국은 관문을 하나 더 뒀다. 약사다. We are able to see your history for the medications that are controlled drugs. And I was able to contact the physician and discuss it. We would do that and wouldn't want to just deny. But if we really thought it was a suspect type of prescription, then we would definitely be able to decline to fill it. 권고 사항인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주가 많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시스템 의무화 이후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가 38% 줄었고 의료 쇼핑 환자 수도 95% 줄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약 정책의 줄을 중독자 치료와 재활로 옮겨왔다.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엘러게니 카운티 약물법원. 범죄를 저지른 마약 중독자들은 이 약물법원에 오면 교도소 수감 대신 치료를 선고받는다. They're also required to follow all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drug court treatment program. That includes our prescription drug policy, which means that they are not allowed to take any prescription drug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court and the drug court treatment team. They're subject to random drug testing. So whether it's weekly or monthly, whatever it's determined that they're in need of, that they're going to be subject to that. At some point, they are going to be required to maintain housing, maintain employment. 판사와 검사, 보호관찰관 등이 약물을 끊었다고 인정해야만 비로소 졸업할 수 있다. I picked up the phone probably a million times and had to reach out. And anytime that I would feel confused or at dis-ease, I had to pick up the phone because if I didn't, I was going to pick up something else.
drug court. I could call my probation officer at any time and he would answer every single time. I truly believe it saved my life. Oh, I'd be dead. Drug court removed that from me, like the opportunity to use, and allowed my brain fog to like kind of clear up. So drug court gave me like outside accountability and motivation, and I'm happy. Like I'm genuinely happy. He got it right the first time. He wasn't as stubborn as. 이 약물 법원을 거쳐간 중독자의 재범률은 11%에 불과하다. Obviously, it's not a crime to be mentally ill, and it's certainly not a crime to be addicted to narcotics. We believe that people deserve a second chance. We call it being smart on crime, because the better job that you do that somebody does not come back into the system, it reduces recidivism. That makes sense to everybody. 약물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민간 시설 하치오지의 한 다르크. (2011년) 처음 문을 연 뒤 100명 남짓한 중독자들이 이곳을 거쳐 사회로 돌아갔다. っていうことをこうやめてる人たちと生活することによって整えていく。すごくルールを厳しくしてルールをたくさん作ってルールに沿って生活をするっていうことより、まあ比較的ルールは少なくですね、みんながそこでこう自分たちがどう暮らしていけばいいのかっていうことをこう作り上げていくっていうのが、まあ入所の一番大切なところ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지금도 30명 가까운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서 약물 없는 삶에 적응 중이다. ここでは午前午後夜間と3回のプログラムを行っています。で主にやっているのはこうグループミーティング、自助グループのグループミーティングでテーマに沿って、過去どうであったか、今どうであるか。 で自分の薬物をやめていくのに何が大切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ミーティングで分かっていくんですけど 하치오지 같은 다르크 시설은 일본에 약 90여 개가 있다. 참여 인원은 2천여 명 정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르크도 따로 있다. 一人じゃないってことですよね。今まではやっぱり自分は一人でこんなに悪くてとか孤独でとかなんか世界で一人ぼっちな感じだったけどみんなが集まったらあ一人じゃ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は大きいかなと。 1980년대부터 재활을 강조해온 일본의 이런 노력은 최근 열매를 맺고 있다. 覚醒剤に関しては逮捕される人がどんどん減ってる一方で病院に来る患者さんは増えてるんですよ。めちゃくちゃ増えてるんだけど長く辞めてる人が増えてるんです。だから昔に比べると医療にアクセスするようになってかつその中でぼちぼち辞めてる人が増えてきたっていうこと。だからある意味では刑罰じゃなくってその治療の方に覚醒剤に関しては流れているし。 하지만 이런 일본도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의약품 과다 복용을 뜻하는 OD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다. なんか風邪薬とかね、処方薬とかの大量で、こう気分変えるっていうか。 もう24時間本当に夜になればなるほどこういったところでね寂しさをこう紛らわせるんで、こういったところに集ま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OD를 경험한 젊은 층은 의료용 마약류 구하기가 무척 쉽다고 했다.
ざるだよね。いや薬を手に入れようと思ったら私の病院は検査をしてそれからお薬が出るんですけど、友達の行ってた病院がもう私が気持ちが悪い、気分が落ちますって言っただけで強い薬が10種類ぐらい出たらしくて、でその子はもう依存症みたいになっちゃってずっと薬をもうラムネ菓子みたいに食べてたんですよね。 일본의 필로폰 사용 비율은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수면제와 항불안제 사용이 늘고 있고 기침약이나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 오남용 비율도 증가 추세다. 네, 厳罰が進めば進むほどどんどん問題となっている薬物がその処方薬や市販薬という捕まらない薬物の方にシフトしてい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ね。薬物問題がなくなったことなんか一度もないですよね。だから一つの問題が消えてまた新しい問題が出てきてっていうのを繰り返しているので、それを取り締まりだけで解決しようと思うこと自体がそもそも間違いかなと思いますね。 지난달 인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판 약물 법원이 첫 발을 뗐다. 필요하다면 약은 잠깐 이용하는 거지. 특히는 당 떨어져. 저희 병원에서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소변 검사에서 실제 단약을 잘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이 친구는 회복의 동기가 있고 나름대로 치료 동기가 있고 단약 동기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기소유예 주겠다는 거죠. 처벌보다 치료 재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중독자들이 재활을 준비하는 공동체 다르크는 전국에 고작 4곳뿐.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뭔가 많은 걸 이루려고 한다거나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온전히 회복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본전 이상을 뽑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오르막길 이제 거의 다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내리막길 좀 편하게 걸어서 완전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자들이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못 끊는 것 같아요. 못 끊는 것 같은데 병원 같은 경우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고 혼자 힘으로 끊지 못해서 마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있으라고 하니까 의료용 마약류의 잘못된 처방을 막을 시스템만큼 의료진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의사들 자체가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불법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되게 모자라요.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는 중독성이 강한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거는 불법 마약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거를 하는 인식 자체가 모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위 하드 드러그, 마약 자체에 대한 염려나 경각심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미국 같은 경우도 마약 사용으로 인한 어떤 남용의 증가나 위험성의 증가보다 처방약물 남용에 의한 위험성, 사망 사례, 중독 사례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약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불법 마약은 물론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더 날을 세워야 한다.
마약 중독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중독의 확산은 막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중독자가 되면 결국은 사회 치안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안전망에 큰 일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 노동력 상실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마약의 문제가 과거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면제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다. 왜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졸미는 최대 3주 이상 복용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벌써 7년이나 먹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와 다를 바 없는 수면제 중독자였다. 끔찍했던 단약의 고통. 힘겹고 긴 투쟁 끝에 정윤주 씨는 약을 끊었다. 저는 너무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을 줄이고 끊는 것도 애들하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지, 약 먹지 않는 그런 좀 좋은 엄마로 살아야지. 윤주 씨는 자기가 경험한 고통을 겪고 있을 중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무 쉽게 약에 기대지 말자는 거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평생 응급치료만 받고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날 최소한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채우면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내 생활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